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가 서산을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인생의 유일한 낙인 늙은 부자, 허대감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마을의 땅 문서를 소나기에 넣고 수많은 여인들을 희롱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지요. 대감님, 이건 약조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추청을 들면 저희 집 땅 문서를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천한 것이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약조를 한 기억이 없다. 어서 썩 내 집에서 꺼지거라. 하지만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 없듯 그의 붉고 탐스럽던 입술은 검게 말라붙었고 탄탄하던 살갗은 힘없이 늘어져 흉한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허대감이 분노에 차 거울을 바닥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젠장! 이까지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 쭈글쭈글한 살가죽과 썩어가는 몸뚱이를 가지고서 젊음! 다시 한번 그 젊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 텐데! 늙어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했던 허대감. 그의 광기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대감이 사는 안덕골 너머 안개가 자욱한 백운산 깊은 곳에 신비로운 여승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바람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는가? 백운사 남자의 새로운 여승 말일세. 그 미모가 어찌나 고운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다더군. 미모뿐만이 아닐세. 나이를 도통 가늠할 수가 없다지 않나. 우리 어머니께서 젊었을 적에도 그 스님을 배웠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모습이 하나도 변치 않았다지 뭔가. 필시 늙지 않는 신선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게야. 쉬. 함부로 말하지 말게. 듣자 하니 그 스님은 묘한 신통력을 지녔다더군. 병든 자를 단숨에 낫게 한다 하니 함부로 입에 올렸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야. 청월이라 불리는 그 여승의 신비로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침내 젊음에 대한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허대감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늙지 않는 여승. 그 한마디가 허대감의 메마른 영혼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저 여승의 몸에는 필시 영원한 젊음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래, 바로 그거다. 저 여인의 젊음의 정기. 그 정기만 취할 수 있다면 내 다시 그 뜨거웠던 젊음을 찾을 수 있을 게야. 허허허. 늙지 않는 몸이라 내가 반드시 손에 넣고 말겠다. 광기에 사로잡힌 늙은 부자의 눈동자는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안덕골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으니 그는 그녀의 젊음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광기의 어린 집착에 사로잡혀 짐승도 혀를 내두를 끔찍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허대감이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살금살금 대문을 나서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담긴 작은 호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겠지. 그날 밤 허대감은 쥐새끼처럼 어둠 속에 몸을 숨겨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공동우물로 향했습니다. 안덕골 사람들은 대대로 이 우물물을 마시며 살아왔지요. 마을의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대감은 검은 액체가 담긴 호리병의 뚜껑을 열더니 검고 끈적끈적한 액체를 우물 안으로 흘러보냈지요. 흐흐흐, 마셔라. 실컷 마시거라. 내 놈들이 고통에 몸부림칠수록 저 고고한 여승은 내게로 올 수밖에 없을 테니 이 모든 것은 내 영원한 젊음을 위한 재물이니라. 그것은 사람의 기력을 서서히 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허대감은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우물물을 길어 밥을 짓고 목을 축였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을을 덮쳐오기 시작했지요. 애구구, 콜록. 요새 날이 더워서 그런가. 영 기운이 없네. 이상하다. 온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녹는 것 같구나.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자 증상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새도록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렸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고통에 찬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핏기 섞인 기침을 멈추지 못했지요. 이상하구나. 맥을 짚어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대체 무슨 병인지 도통 알 수가 없으니 온 마을이 같은 증세라니 필시 역병이 돈 것이야. 원인 모를 역병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안덕골은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마을이 아비규환에 빠져갈 무렵 바로 그때였습니다. 허대감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약재가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는 슬픔에 가득 찬 얼굴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아이고, 이 무슨 끔찍한 변고란 말인가. 이럴 수가. 모두들 걱정 마시오. 내가 한양의 용한 의원에게 내 전 재산을 털어 이 귀한 약재를 구해왔소. 이 약만 있으면 모두 나을 수 있을 것이오. 아이고, 대감나리, 감사합니다. 이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마을 사람들이 허대감을 구원자처럼 바라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그는 약재를 선뜻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단 한 사람, 바로 백운산의 여승 청월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서 오너라, 청화. 내가 사랑하는 이 중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못할 테지. 내 발로 내 앞에와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마. 한편 병든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약초를 구하러 다니던 청월 스님. 하지만 산에서 캔 약초로는 역병의 기세를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덕골의 허대감이 귀한 약재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청월 스님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허대감의 집은 온갖 귀한 물건들로 가득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집안 전체에는 사람의 온기라고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청월 스님은 하인의 안내를 받아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허허, 스님. 이 시간에 이 늙은이를 어인일로 찾아오셨소. 마을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귀한 약재를 가지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오. 알고 있어, 알고 말고. 내 그래서 이 귀한 약재를 어렵사리 구해온 것이 아니겠소. 보시오, 이 약재만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오. 청월 스님의 눈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허대감의 다음 한마디에 산산조각나고 말았지요. 허허, 스님.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요. 내가 이 귀하디 귀한 약재를 내어주는 대신 스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주시겠소? 허대감은 그 침묵을 즐기듯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평생을 마음속에 품어왔던 추악한 욕망을 꺼내놓았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소. 스님께서 가진 가장 귀한 것. 바로 그 영원히 시들지 않는 젊음과 아름다움. 그것을 내게 주시오. 나와 하룻밤만 내 곁에서 그 고운 살결을 느끼게 해주시오. 그리하면 이 약재를 모두 내어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리다. 짐승보다 못한 그의 말에 방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청월 스님은 그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허대감의 탐욕스러운 영혼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내 그녀의 붉은 입술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기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여. 진정 그것이 그대가 바라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대의 소원을 들어드리지요. 너무나도 쉽게 나온 허락에 허대감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에 취한 그는 청월 스님의 다음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지요. 대신 약속하십시오. 오늘 밤 이후 그대에게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결코 후회하거나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대 스스로가 선택한 업보일지니. 허허, 물론이지. 후회라니 내 평생 소원을 이루는 밤이 될 터인데. 어서 이 약재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해가 지면 다시 오시오. 이 늙은이가 아주 극진히 대접해드리리다. 청월 스님은 말없이 약재 주머니를 받아 들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밖으로 나섰습니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가녀리면서도 동시에 산처럼 거대하고 서늘해 보였습니다.
한편 홀로 남은 허대감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상상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곧 다가올 밤이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는 황홀한 밤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요. 다행히 허대감에게 받은 약재는 신통하게도 마을의 역병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자 허대감의 기와집은 하인들이 목욕물을 데우고 허대감과 청월스님이 밤을 보낼 방을 치장하느라 분주했지요. 더 진한 향을 피워라. 술은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하고 안주는 일절들이지 말거라. 예, 대감마님. 허허허, 오늘 밤만 지나면 이 흉측하고 늙은 껍데기도 벗어던질 수 있겠지. 젊음, 그래, 저 여승의 정기를 취하여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음이 내 것이 되는 게야. 그는 늙은 몸에 깃든 젊은 욕망에 취해 이성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향 냄새는 그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고 그는 애타는 마음으로 어서 밤이 깊어지기만을, 청월스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밤이 깊어지고 대문이 조용히 열리며 청월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낮보다 더욱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답고 고혹적이었지요. 오셨구려, 스님. 이 밤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것이오. 자, 우선 이 귀한 술부터 한잔하시지요. 긴장을 푸는 데는 술만 한 것이 없으니. 잠시 뒤 허대감의 손이 청월스님의 저고리 안쪽 봉긋한 부드러운 살결에 닿았는데 그의 얼굴에 환희 대신 극심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분명 봉우리를 손으로 잡았는데 왜 아무런 감촉이 없단 말인가? 분명 눈앞에는 부드러운 비단옷과 그 안에 감춰진 여인의 탐스러움이 있는데도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허공에 손을 휘저는 것처럼 매끄러운 비단의 감촉도 따스한 여인의 온기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의 촉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네 이년!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어서 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풀지 못할까? 허대감의 고함에도 청월스님은 미동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어찌 이리 소란이십니까, 대감. 이것이야말로 대감께서 원하시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인의 몸을 탐하는 그 저속한 감각 대신 영원히 변치 않을 젊음을 향한 첫걸음 말입니다. 허대감은 그녀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젊어지기 위해 그녀를 원했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쾌락 또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몸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대는 젊음을 얻는 대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모든 감각을 하나씩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가 치러야 할 하룻밤이 대가이니 부디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월스님이 그 말을 남기고는 연기처럼 방 안에서 스르르 사라져버렸고 홀로 남은 허대감이 텅 빈 방 안에서 자신의 몸을 미친 듯이 더듬으며 절규했습니다. 모든 감각의 시작인 촉각을 잃어버린 허대감. 그는 밤을 새우며 생각한 끝에 이것이 그저 하룻밤의 악몽일 뿐이라 애써 부정하며 자신의 감각이 멀쩡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지요. 그리고 그의 뒤틀린 머릿속에 한 가지 잔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그 요망한 계집 하나에게만 통하는 술수일 뿐이야. 다른 여인을 만져보면 될 일이야. 다른 여인의 살결에서는 분명 예전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게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새로 들어온 하녀 중 유독 앳되고 고운 용모를 가진 아이, 바로 연하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에게 허대감이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바로 연하의 아비였지요. 네 이놈! 당장 내 딸년 연하를 내 방으로 들여보내거라! 오늘 밤 내 시중을 들게 해야겠다! 연하의 아비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허대감의 방에 들어간 여인들의 비참한 끝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차마 딸을 사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딸은 아직 혼기도 차지 않은 어린 아이입니다. 이놈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제발 제 딸만은. 하지만 허대감의 귀에 늙은 아비의 애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자신의 사라진 감각을 되찾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네, 이놈이 미쳤구나. 내 놈의 목숨 따위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종년의 운명은 주인이 정하는 법.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내 놈의 고집 때문에 내 딸년이 겪을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다. 어서 저놈의 주둥이를 맞고 매우쳐라. 살점이 터지는 끔찍한 매질 소리와 아비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온 마당에 퍼지자 연하가 방에서 뛰쳐나와 울부짖으며 아비를 감싸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대감님,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대감마님 방으로 들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이미 늦었다. 저놈은 내 명을 거역했으니 그 죗값을 치러야지. 계속 쳐라. 매질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연하의 아비는 딸의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허대감은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넋이 나간 연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자신의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연하가 공포에 떨며 구석에 주저앉자 허대감은 짐승 같은 눈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거칠게 저고리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진작 일이 나왔으면 내 아비는 죽지 않았을 것을. 이거사, 어서 저고리를 풀고 이리 오거라. 그렇지. 마치 풋사과 같구나. 자, 어디 한번 보자. 내 감각이 돌아왔는지. 그는 연하의 하얗고 부드러운 살결을 보며 자신의 감각이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팔을, 그리고 온몸을 더듬어 갔지요. 하지만 아니야. 아닐 것이야. 왜? 어째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냐? 이럴 리가 없어. 눈앞에는 꿈에 그리던 젊고 아름다운 육체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차가운 돌덩이를 만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저주를 확인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은 허대감. 그의 광기는 이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되어 이 모든 일의 원흉, 청월 스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모여라. 당장 무기를 챙겨 나를 따르라. 그 요망한 계집을, 그 요물을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날렵하고 험상궂은 인상의 무사들이 칼을 차고 허대감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평소 허대감이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돈으로 사들인 자들이었지요. 대감마님께서 단단히 노하신 모양이야. 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긴? 그 곱상한 여승에게 바람이라도 맞으셨겠지. 덕분에 우리야 좋은 구경하게 생겼지만 말이야. 크크크. 칠흑 같은 어둠 속 횃불을 든 행렬은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사자들의 행렬처럼 음산한 기운을 풍기며 백운산으로 향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백운산 중턱의 낡은 암자 앞에 도착한 허대감과 무사들. 암자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고요한 연불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허대감은 망설임 없이 발길질로 문을 부수고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내 인연, 감히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나를 농락하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당장 내 몸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내년에 고운 살점을 한 점 한 점 포를 떠주마. 그런데 허대감의 살기 어린 협박에도 청월 스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마저 감돌았습니다. 그 모습은 허대감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만들었지요. 어찌하여 이리 소란이십니까, 대감? 저는 그저 대감의 소원을 들어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감각을 뛰어넘는 영원한 젊음을 향한 길을 열어드렸지요. 벌써 후회하시는 것입니까? 닥쳐라. 내년에 그 궤변에 더는 속지 않는다. 내년의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아니면 천년 묵은 여우라도 되는 것이냐?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뿐이지요. 그대가 흘린 무고한 피가 이제 그대의 영혼을 옥죄기 시작할 것입니다. 청월의 말에 허대감은 어젯밤 자신이 때려 죽인 연하 아비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죄책감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몸이 망가졌다는 분노와 눈앞의 여승을 굴복시키고 싶다는 뒤틀린 정복욕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짓밟아 자신의 저주를 풀고 싶었습니다. 내 놈들 뭘 하고 있느냐? 전현이 아직도 자신이 무슨 처지인지 모르는 모양이다. 당장 전현의 옷을 벗기고 사내의 뜨거운 맛을 제대로 보여주어라. 저 고고한 얼굴이 눈물과 정욕으로 범벅이 되도록 밤새도록 능욕해주란 말이다. 크흐흐, 스님. 대감마님의 명이십니다. 곱게 따르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입니다. 형님, 이렇게 고운 여승은 안생 처음 봅니다 그려. 오늘 밤이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짐승 같은 사내들이 청월 스님을 향해 더러운 손을 뻗는 순간 그녀는 눈을 감고 나지막이 무언가를 읊조렸습니다. 그것은 연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태고의 존재를 깨우는 듯한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뒤 청월 스님이 눈을 번쩍 뜨자 암자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일이냐? 지진이라도 난 것이냐? 그리고 암자 바닥의 흙과 벽의 틈새에서 무언가 시커먼 것들이 꿈틀거리며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다! 이게 다 뭐야? 눈 깜짝할 사이에 고요했던 암자는 온갖 흉측한 독충들이 들끓는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살려주시오! 대감마님, 살려주시오! 기이하게도 수천 수만 마리의 독충들은 허대감의 무사들에게만 맹렬하게 달려들었고 독충들은 순식간에 살점을 뜯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탐하려 했던 여인의 눈앞에서 온몸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말도 안 돼.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암자 바닥에는 이제 사람의 형체를 한 해골들만이 뒹굴고 있었고 그들을 먹어치운 독충 떼는 다시 땅속과 벽 틈으로 스르르 사라져갔습니다. 스님,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청월 스님은 그의 앞에 멈춰 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다시 돌아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지옥의 심연처럼 깊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래도 아직 사내의 힘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그대의 더러운 욕망이 이 가여운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청월이 허대감의 이마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자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푸른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밤이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대의 죄가 그대를 심판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대가 죽인 원혼들이 밤마다 그대를 찾아갈 테니 부디 남은 생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기를. 허대감이 정신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암자는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무사들의 해골 대신 그들이 입고 있던 옷가지와 칼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잠시 뒤 어두운 방 안 허대감은 술병을 손에 쥔 채 구석에서 극도의 공포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그냥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이야. 그래, 전부 꿈이야. 한편 소식을 들은 하인들과 첩들은 공포에 질려 그날 밤 모두 짐을 싸서 도망쳐버렸고 거대한 기와집에는 허대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방 한가운데에 반투명한 모습의 연하 아비 원혼이 서서 그를 원망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지요. 대감, 어찌하여 저를 그리 무참히 죽이셨소? 내 딸 연하는 내 가여운 딸은 어디에 있소? 내 딸을 돌려주시오. 저리 가. 난 너를 죽이지 않았다. 내 놈은 이미 죽었어. 죽은 놈이 어찌? 허대감은 미쳐 날뛰며 옆에 있던 도자기를 집어 던졌지만 도자기는 원혼을 그대로 통과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후 밤마다 찾아오는 연하 아비의 원혼에 허대감의 이성은 서서히 닳아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밤마다 허대감의 주변에 나타나는 원혼의 수가 점점 늘어났는데 젊은 시절 그에게 겁탈당하고 버려진 여인들, 그에게 땅을 빼앗기고 굶어 죽은 소장농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사한 사람들,
그들이 방 안의 벽과 천장을 가득 메운 채 허대감을 둘러싸고 괴롭혔습니다. 대감, 제 젊음을 돌려주십시오. 대감의 하룻밤 놀이개로 쓰러져간 제 청춘을 돌려주십시오. 내 피땀 흘려 입은 밭을 빼앗아가고 내 처자식을 굶어 죽게 한 원수. 수십 명의 원혼들의 목소리는 허대감의 귀에 끊임없이 울렸고 그들의 썩어 문드러진 모습은 그의 눈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각과 청각은 완전히 과거의 죄악에 잠식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거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살려다오! 그는 처음으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이제 와서 너무 늦었다. 이 악귀 같은 놈아. 마당쇠야, 내 눈에도 보이느냐? 저기 있는 저것들이 저 소리가 들리느냐 말이다. 대감마님, 진정하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사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지금 헛것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당쇠는 며칠 밤낮으로 헛것에 시달리며 미쳐가는 주인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마지막 남은 돈 몇 푼을 훔쳐 허대감의 곁을 떠나고 말았지요. 한편 밤낮으로 찾아오는 과거의 망령들에게 시달리던 허대감은 마침내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진 그는 이 모든 저주가 자신의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더 많은 재물로 이 원혼들을 달래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것이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했어. 이 금을 줄 테니, 이 보물을 줄 테니 제발 나를 내버려 다오. 제발. 그는 방 안에 금은 보화를 산처럼 쌓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지요. 하지만 그의 저주받은 손이 닿는 순간 기이하고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대감이 만지는 금화가 순식간에 빛을 잃고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렸지요. 안 돼. 내 돈, 내 보물들이 어찌하여? 그때 방 한구석에서 청월 스님의 환영이 나타나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것은 탐욕으로 무너지는 법. 대감께서 평생 끌어모은 것들이 제 주인을 닮아 썩어 문드러지는 것뿐입니다. 촉각을 잃어버린 그의 손은 이제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물마저 파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탐욕의 상징들이 눈앞에서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며 허대감은 마침내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 평생을 바쳐 모은 것인데! 재산도 명예도 사람도 모두 잃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감각마저 빼앗긴 허대감. 그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단 한 사람, 청월 스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암자로 향하던 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경악하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저기 저 미치광이 좀 보게. 꼴이 말이 아니구먼. 하늘이 노하신 게야. 우리 마을을 역병에 빠뜨리려 하더니 천벌을 받는 게지. 한때 마을의 주인이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돌에 맞아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산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갑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청월 스님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회였는지 아니면 그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지막 발악이었는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한참 뒤 마침내 낡은 암자 앞에 도착한 허대감은 암자 안에서 고요히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는 청월 스님 앞으로 기어가듯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허대감은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 탐욕이 너무도 컸습니다. 제 죄가 너무도 깊습니다. 제발 이 저주를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제야 자신의 죄를 보시는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대감. 그대의 탐욕이 너무도 깊어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업보는 그대 스스로 끝내야만 합니다. 청월 스님은 말없이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허대감이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기 위해 우물에 풀었던 독에 남은 찌꺼기가 담긴 호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대가 시작한 곳에서 그대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것이 그대가 지은 죄에 대한 마지막 속죄가 될 것입니다. 허대감은 절망적인 눈으로 호리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사는 처음부터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독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그의 몸은 안쪽에서부터 검은 불길에 휩싸이는 듯 타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이 있는 마을 쪽을 바라보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고 마침내 그의 몸은 바싹 마른 낙엽처럼 바스러져 그가 평생 탐했던 재물과 마찬가지로 한 줌의 검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한편 청월 스님은 재가 된 허대감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녀의 얼굴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리고 이내 그녀의 모습도 안개처럼 희미해지며 암자에서 사라졌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은 거짓말처럼 맑아졌고 사람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탐욕스러운 부자였던 허대감의 텅 빈 집터와 사라진 재물을 보며 하늘의 무서운 징벌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래오래 경계했다고 합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 하였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지요. 재물에 대한 욕심, 젊음에 대한 탐욕, 그리고 쾌락에 대한 집착. 그 어떤 것이든 정도를 넘어서면 결국 자신을 삼키는 독이 될 뿐입니다. 허대감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늙지 않는 젊음을 원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늙고 병들어 있었지요. 진정한 풍요와 젊음은 결코 밖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나눌 줄 아는 선한 마음 안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임을 그는 너무도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야담TV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월 스님이었다면 허대감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을 것 같으신가요? 아이고, 참말로 세상에나. 그 마을 과부들이 모여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가 그만 덕칠이의 성난 것을 보고 말았다지요. 그런데 그 물건이 죽복만 하다니까요. 한 과부가 그만 뒤로 넘어가 까무러치고 또 한 과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을 지니고도 저 덕칠이는 왜 그리 어리벙벙하고 겁이 많은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덕칠이는 체격은 장정만 했으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25이 넘은 나이에도 총각딱지를 떼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의 머슴살이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덕칠아, 큰일 났다. 우리 소가 어디로나 도망갔다는구나. 어서 가서 찾아오너라. 그는 빠른 걸음으로 마을을 빠져나와 산길로 향했습니다. 소야,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산길을 헤매며 소를 찾던 덕칠이는 갑자기 여인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든 좀 도와주세요. 덕칠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숲을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니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젊은 여인을 발견했지요. 깍! 이대로 떨어지면 죽고 말 거예요. 덕칠이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절벽 끝에 누워 손을 뻗었습니다. 어서 내 손을 잡으시오.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덕칠이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덕칠이는 있는 힘껏 여인을 끌어올렸고 두 사람은 안전한 땅바닥에 나란히 쓰러졌지요. 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을 뻔했어요. 덕칠이는 그제야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이마에 흘러내린 땀방울과 흙먼지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가릴 수 없었지요. 붉은 입술과 맑은 눈동자, 하얀 피부는 선녀가 내려온 듯했습니다. 아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덕칠이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말하자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지요. 제 이름은 연하라고 합니다. 저는 산 너머 마을의 무당 딸이에요. 저는 덕치라고 합니다. 그저 이 마을의 머슴일 뿐이오. 연하는 덕칠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덕칠이의 손을 잡고 송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지요. 이런, 당신의 송금이 참으로 특이하군요. 뭐가 특이하다는 말이오? 당신은 미래의 큰 인물이 될 상이에요. 이 송금을 보니 당신은 앞으로 대감집 사위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아요.
덕칠이는 깜짝 놀라 손을 휙 빼내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나 같은 머슴이 어찌 대감집 사위가 된단 말이오?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시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답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이건 사실이에요. 덕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주인집 소를 찾으러 나왔는데 혹시 소를 보셨소? 아, 맞다. 방금 전에 검은 소 한 마리가 저 산길로 내려가는 걸 봤어요. 연하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며 덕칠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소.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소. 잠시만요. 연하가 손목에서 붉은 천으로 만든 팔찌를 풀어 덕칠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정성껏 만든 부적이에요. 이걸 지니고 있으면 애군을 피하고 복이 찾아올 거예요. 덕칠이는 망설이다가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소를 찾으러 산길을 내려갔지요. 이상한 여자였구먼. 무슨 대감집 사위라니. 덕칠이는 중얼거리며 팔찌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연하의 말이 자꾸만 맴돌았지요. 며칠 후 주인집 아주머니가 덕칠이를 불렀습니다. 덕칠아, 내일은 절에 쌀을 갖다 줘야 하는데 내가 좀 다녀오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양반집 마당에 서 있었고 연하는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 덕칠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이 온 몸을 적시고 있었지요. 이상한 꿈이구먼. 다음 날 아침 덕칠이는 쌀 2자루를 짊어지고 산중턱에 있는 절로 향했습니다. 그가 절에 도착했을 때 대웅전 앞에서는 화려한 가마가 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아니, 오늘 절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덕칠이가 물었을 때 한 중년 스님이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삼국 대감 따님이 기도를 드리러 오셨다네. 자네는 무슨 일로 왔는가? 아, 저는 마을에서 쌀을 가져왔습니다. 스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쌀자루를 창고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지요. 덕칠이는 무거운 쌀자루를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비켜요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덕칠이를 밀치는 바람에 그만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지요. 으악. 덕칠이는 쌀자루와 함께 비탈길을 굴러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부드럽지만 단단한 것에 부딪혀 멈추었지요. 아이고, 아프다. 덕칠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누군가의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떤 여인의 가슴에 파묻혀 있었고 그 여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 무례한 놈이 당장 비키지 못할까? 덕칠이는 화들짝 놀라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앞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젊은 아씨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깜짝 놀란 표정의 시비가 서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끄러져서 그만. 아가씨, 괜찮으세요? 시비옥분이가 급히 다가와 아씨를 극진히 살폈습니다. 아씨는 화가 난 표정으로 시비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이 무례한 놈 때문에 옷고름이 풀어졌어요. 덕칠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오. 시비는 아씨의 옷고름을 다시 고쳐매며 덕칠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같은 천한 놈이 아가씨의 몸에 손을 댔으니 당장 관가에 끌려가야 할 것이야. 덕칠이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풋, 옥분아, 그만 놀려라. 불쌍하게도 저 총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구나. 아씨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시비인 옥분도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지요. 아가씨, 제가 너무 심했나요? 저 총각이 정말 정신이 나간 듯하네요. 덕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씨가 웃음을 그치고 덕칠이에게 다가왔지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아씨는 덕칠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저는 덕칠이라고 합니다. 덕칠이요? 참 특이한 이름이네요. 저는 영애라고 해요. 이 절에 기도하러 왔답니다. 덕칠이는 영애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하도 아름다웠지만 영애는 그 아름다움이 더욱 고귀하게 느껴졌지요. 아가씨, 대감마님께서 찾으십니다. 멀리서 다른 시비가 부르자 영애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가봐야겠네요. 쌀자루는 제가 사람을 보내 창고로 옮기도록 할게요. 몸 조심하세요, 덕칠씨.
영애와 옥부는 발걸음을 돌려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덕칠이는 그 자리에 망연히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저런 고귀한 아가씨가 내 이름을 불러주다니. 덕칠이는 감격에 찬 마음으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영애에게 가 있었지요. 그리고 잠시 뒤 주지스님께 인사를 마친 덕칠이는 절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지요. 덕칠씨, 잠시만요. 돌아보니 좀 전에 그 시비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가씨께서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옥부는 작은 비단 주머니를 덕칠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요? 아가씨께서 직접 수놓은 향주머니예요. 아가씨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참 순박하고 웃긴 사람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덕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향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옥부는 키득키득 웃으며 덧붙였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 정말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가씨의 살결이 닿았을 때 그 표정이란. 덕칠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이고. 아이고, 또 부끄러워하네. 암튼 조심해서 가요. 우리 아가씨는 상국 대감의 따님이시니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옥부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고는 달려가 버렸습니다. 덕칠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비단 주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상구 대감의 따님이라 하.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덕칠이의 마음은 이미 절에 두고 온 듯했지요. 그날 밤 덕칠이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연하와 영애가 나타나 그에게 손짓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대감집 사위가 될 운명이에요. 덕칠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머니에서 연하가 준 붉은 팔찌와 영애가 준 향주머니를 꺼내 바라보았지요.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다음 날 덕칠이는 마을 우물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상구 대감의 행차시다. 덕칠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덕칠이라는 자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 있는가? 마을 어르신이 덕칠이를 가리켰고 대감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너가 덕칠이냐? 예, 대감마님. 듣자 하니 내가 절에서 우리 영애에게 무례를 범했다고? 덕칠이는 얼굴이 창백해져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제가 미끄러져서 그만. 정말 실수였습니다. 대감은 엄한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가마에서 영애가 내려와 대감에게 다가갔지요. 아버님,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그분을 탓하실 건 없답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센 머슴이 필요한데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겠느냐? 덕칠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국 대감의 집에서 일하라니 이게 무슨 일인지 믿을 수 없었지요. 저 같은 천한 놈이 대감댁에서 일해도 되겠습니까? 됐다. 내일 짐을 꾸려 우리 집으로 오너라.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 대감은 더 이상의 말 없이 가마에 올랐고 영애도 따라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아, 내가 무슨 복이 터진 거냐? 상국 대감 댁에서 일하게 되다니?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다음 날 아침 덕칠이는 보따리를 싸서 상국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감 댁에 도착하자 덕칠이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지요. 높은 담장과 화려한 대문, 넓은 마당과 수많은 행랑채가 그의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가 덕칠이냐? 덕칠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문지기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지요. 대감께서는 내가 정원과 마구간을 맡게 하셨다. 따라오거라. 덕칠이는 문지기를 따라 넓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머슴들이 일하고 있었지요. 너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덕칠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주었지요. 아하, 그래서 대감께서 널 데려오셨구나. 내 이름은 차돌이다.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지. 차돌은 친절하게 덕칠이를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덕칠이에게 정원과 마구간 관리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감의 마음에 들게 일하는 거야. 대감께서는 깔끔하고 단정한 것을 좋아하시거든. 덕칠이는 열심히 차돌의 말을 듣고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힘이 세고 부지런하여 금세 일을 익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덕칠이가 정원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담 너머에서 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옥부나,
그 꽃을 좀 꺾어줘. 덕칠이는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영애와 옥분이 안채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요. 아가씨, 여기 이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꺾어다오. 덕칠이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집 안채 정원을 엿보는 것은 큰 죄였기 때문이지요. 어머, 저기 덕칠 씨 아니에요? 옥분의 목소리에 덕칠이는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이 담장 너머로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덕칠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영애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잘 지내시나요, 덕칠 씨?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가씨.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영애와 옥분은 다시 안채로 들어갔고 덕칠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영애의 미소를 떠올렸지요. 이 바보 같은 놈, 뭘 꿈꾸는 거냐? 덕칠이는 자신을 질책하며 다시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영애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지요. 그날 저녁 차돌이 덕칠이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덕칠아, 조심해라. 아까 내가 안채 쪽을 바라보는 걸 둘째 마님이 보셨다더구나. 둘째 마님이라니? 대감의 첩이시지. 대감의 본부인은 돌아가셨고 둘째 마님이 지금 안채를 다스리고 계신다. 아가씨의 의부서머니시지. 덕칠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일 났구먼.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라. 둘째 마님은 매우 엄하시거든. 그날 밤 덕칠이는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마구간 옆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또다시 연하와 영애를 만났지요. 어서 와요, 덕칠 씨. 영애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연하는 그런 영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보셨죠? 제 예언이 맞아가고 있어요. 덕칠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에서는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미쳐버리겠구먼. 왜 자꾸 꿈에 영애 아씨와 연화가 나타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덕칠이가 마당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인 하나가 그를 불렀습니다. 덕칠이 둘째 마님께서 널 부르신다. 덕칠이는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둘째 마님이 자신을 부른다니 분명 안채를 엿본 죄를 물으려는 것이 틀림없었지요. 어서 씻고 안채로 가거라. 덕칠이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안채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40대 중반의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내가 덕칠이냐? 둘째 마님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예, 마님. 고개를 들어라. 내 얼굴을 좀 보자. 들은 대로 건장하고 잘생긴 총각이로구나. 덕칠이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내가 안채 정원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만 그건 그리 큰 잘못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해라. 죄송합니다, 마님. 그런데 너 글은 아느냐?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이라.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주마. 덕칠이는 깜짝 놀라 둘째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마님이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요. 저 같은 천한 놈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다니. 내게는 이유가 있느니라. 앞으로 매일 저녁 일을 마치면 내 처소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쳐 주마. 덕칠이는 어쩔 줄 몰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가거라. 덕칠이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안채를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요. 과부마님이 왜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구간으로 돌아오자 차돌이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둘째 마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 뭐라고? 글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상하군. 둘째 마님께서 머슴에게 글을 가르쳐 주신다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덕칠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날 저녁 덕칠이는 일을 마치고 둘째 마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둘째 마님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책과 붓 그리고 종이들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오늘부터 너에게 글자부터 가르치마. 이건 천자다. 하늘천이지. 둘째 마님은 붓을 들어 종이에 천자를 써 보였습니다. 덕칠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너도 써보려무나.
덕칠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기에 그 감각이 낯설었지요. 그가 조심스럽게 종이에 획을 그으려 하자 둘째 마님이 그의 손을 잡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다. 천천히 정성껏. 둘째 마님의 부드러운 손이 덕칠이의 투박한 손을 감싸 안자 덕칠이는 그 따스함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처음 치고는 훌륭하구나. 너는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구나. 둘째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칭찬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지요. 덕칠아,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말해줄 수 없구나. 다만 너는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된다. 알았느냐? 예, 마님. 좋다. 이제 가거라. 내일 저녁에 다시 오너라. 덕칠이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껴졌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둘째 마님은 덕칠이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뿐만 아니라 예절과 행동거지, 심지어 시까지 가르쳤지요. 덕칠아, 너는 정말 빠르게 배우는구나. 이제 내가 쓴 시를 들려주렴. 덕칠이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쓴 시를 읊었습니다. 가을 산홀로 걷네. 낙엽 위에 설이 내리고 산새 소리 귓가에 맴돌며 청명의 마음속 그 이름 부르네. 둘째 마님은 놀란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다고 누가 믿겠느냐? 덕칠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 시는 영예를 생각하며 지은 것이었지요. 모두 마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안에 이미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이란다. 나는 그저 그것을 끌어내준 것뿐이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구나. 다음 단계라니요?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정원과 마구간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대감의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심부름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님, 제가 어찌 그런 일을... 걱정 마라. 내가 이미 대감께 말씀드려 놓았다. 대감께서도 너의 성실함을 인정하셨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덕칠이의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였지요. 대감의 서재에서 일한다는 것은 영예를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덕칠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연하가 준 붉은 팔찌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예언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듯했지요. 정말로 내가 대감집 사위가 될 운명인 것일까? 덕칠이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는 다시 연하를 만났지요. 잘하고 있어요, 덕칠씨.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덕칠이는 대감의 서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을 정리하고 대감이 필요로 하는 문서를 찾아주는 일을 맡았지요. 그의 빠른 학습 능력과 성실함은 대감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덕칠이냐? 어느 날 대감이 서재에 들어와 덕칠이에게 물었습니다. 예, 대감 마님. 둘째 부인이 내가 글을 빠르게 배우고 있다고 하더구나. 정말 그러냐? 마님의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앞으로도 성실히 배우거라. 언젠가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지도 모르겠구나. 감사합니다, 대감 마님. 대감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덕칠이가 서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영애가 들어왔지요. 아버님 계신가요? 영애는 서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덕칠이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지요. 아, 덕칠씨. 아버님은 어디 계신가요? 대감 마님께서는 조금 전에 나가셨습니다. 아가씨. 그래요? 아버님께 드릴 책을 가져왔었는데. 영애가 책을 들고 망설이는 표정을 짓자 제가 대감 마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덕칠씨. 영애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덕칠이에게 건넸는데 그들의 손이 스치자 덕칠이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요. 저기, 덕칠씨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나요? 예, 둘째 마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머슴에서 서재 일까지 하게 되다니
덕칠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봐요. 아가씨의 말씀이 과분합니다. 영애는 덕칠이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옥분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아가씨, 둘째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 그럼 이만 가볼게요. 덕칠 씨, 아버님께 꼭 책 전해주세요. 영애는 옥분과 함께 서재를 나갔습니다. 덕칠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영애가 남긴 향기를 맡았는데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지요. 이런 감정을 가져선 안 되는데 이 바보 같은 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 후로 덕칠이는 매일 자신을 질책했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애에 대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지요. 어느 날 밤 덕칠이가 둘째 마님에게 글을 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덕칠아, 이제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치는 이유를 말해주마. 사실 나는 널 이 집의 사위로 삼으려 하고 있다. 덕칠이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둘째 마님의 말이 연하의 예언과 일치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마님, 저는 이 댁의 머슴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너는 성실하고 총명하며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에 들었다. 둘째 마님의 말에 덕칠이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사위로 삼으려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대감은 내 말을 듣는다. 걱정하지 말거라. 다만 너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감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예, 마님. 더욱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덕칠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 딸 채란이는 올해 17이다. 아직 어리지만 너와 잘 어울릴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다. 마님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덕칠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배우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지요. 그날 밤 덕칠이는 꿈속에서 다시 연하를 만났습니다. 연하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조심하세요, 덕칠 씨. 둘째 마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 합니다. 덕칠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님이 날 이용한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 덕칠이는 연하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채란이와 혼인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 아가씨가 납치됐다! 하인들의 외침에 덕칠이는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감은 분노한 표정으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둘째 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그 옆에 서 있었지요. 어떻게 된 거지? 덕칠이는 가까이 있던 차돌에게 물었습니다. 영애 아가씨가 오늘 아침 일찍 옥분과 함께 뒷산절에 기도하러 갔다가 도적대에게 납치당했다고 해. 옥분이 간신히 도망쳐와서 알렸어. 옥분, 자세히 말해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옥분은 덕칠이를 보자 울음을 그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뒷산절로 가는 길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도적들이 나타나더니 아가씨를 잡아갔어. 몇 명이었어? 어디로 갔지? 다 5명 정도였어. 북쪽 산길로 향했어. 대감마님, 제가 아가씨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내가 어찌 도적대를 상대할 수 있단 말이냐? 이미 포졸들을 보냈다. 너는 내일이나 하거라. 대감마님, 저는 그 산길을 잘 압니다. 뒷산절 주변도 모두 훤히 알고 있지요. 제가 포졸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대감은 잠시 덕칠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즉시 돌아와야 한다. 알았느냐? 예, 대감마님. 덕칠이는 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품 안에 숨겨둔 연하의 붉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목에 단단히 묶었지요. 부디 애군을 막아주길. 그리고 다시 마당으로 나가 대감이 보낸 포졸들과 합류했습니다. 10명의 포졸들이 이미 말을 타고 준비하고 있었지요. 덕칠이와 포졸들은 빠르게 대감 댁을 떠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이 말했던 숲에 도착하자 덕칠이는 말에서 내려 자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국은 5명의 사람과 3마리의 말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가씨는 누군가와 말을 같이 탔을 것입니다. 포졸들은 놀란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덕칠이는 자신 있게 말하며 북쪽 산길로 향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 바위 뒤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졸들은 말을 세우고 바위를 주시했는데 잠시 후 바위 뒤에서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지요. 도적이다! 잡아라! 포졸들이 외쳤고 도적은 당황하여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이는 주저하지 않고 말에서 뛰어내려 도적을 추격했지요. 저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가씨는 어디 있지? 말해! 덕칠이는 도적의 복면을 벗겨냈습니다. 도적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지요. 말하지 않을 거다. 덕칠이는 화가 나서 도적의 옷깃을 움켜쥐었는데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했지요. 말하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다. 알았어. 말하겠다. 아가씨는 저 북쪽 계곡 너머 폐가에 있다. 우리 두목이 그곳에 있어. 포졸들은 덕칠이를 따라 계곡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이 계곡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저기 폐가가 보입니다. 덕칠이가 가리킨 곳에 낡은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집 주변에는 말 3마리가 묶여 있었고 문 앞에는 2명의 도적이 지키고 있었지요. 어떻게 하면 좋지? 포졸이 묻자 덕칠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지요. 제가 먼저 가서 도적들의 주의를 끄겠습니다. 그동안 뒤로 돌아 아가씨를 구출하십시오. 위험하지 않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좋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러자 덕칠이는 숲에서 나와 의도적으로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냈지요. 누구냐? 도적들이 소리치자 덕칠이는 잽싸게 다른 방향으로 달려 소리를 냈지요. 여기 누가 있다. 도적들은 덕칠이의 소리를 따라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덕칠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지요. 어디 있지? 방금 여기 있었는데. 도적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포졸들은 뒤쪽에서 폐가로 접근했다고. 덕칠이는 나무 위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지요. 포졸들이 폐가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침입자다! 도적들의 외침이 들렸고 곧 칼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덕칠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나무에서 뛰어내려 폐가로 달려갔습니다. 폐가 안에서는 이미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도적들과 싸우고 있었고 구석에는 밧줄에 묶인 영애가 앉아 있었지요. 아가씨. 영애는 눈물 어린 눈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지요. 덕칠씨, 여긴 어떻게? 곧 구해드리겠습니다. 덕칠이는 영애의 묶인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조심해요. 영애의 외침에 덕칠이는 재빨리 몸을 돌렸는데 도적 하나가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고 있었지요. 덕칠이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칼끝이 그의 팔을 스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아픔을 참고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어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상대하겠다고? 우습구나. 도적 두목은 비웃으며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덕칠이는 막대기로 칼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지요. 아가씨를 데려간 이유가 뭐냐? 돈이지. 바보 같은 놈. 상국 대감의 딸이라면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도적 두목은 계속해서 덕칠이를 공격했습니다. 덕칠이는 필사적으로 방어하며 조금씩 뒤로 물러났지요. 그때 덕칠이의 팔에 묶인 연하의 붉은 팔찌가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적 두목은 그 빛에 눈이 부셔 잠시 주춤했지요. 무슨 요술이냐? 덕칠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막대기로 도적 두목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덕칠이는 재빨리 막대기를 두목의 목에 겨누었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도적 두목은 겁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포졸들이 다른 도적들을 제압하고 덕칠이에게 다가왔지요. 덕칠이, 괜찮느냐? 예, 괜찮습니다. 아가씨부터 구해주십시오. 포졸들은 도적 두목을 붙잡고 덕칠이는 다시 영애에게 돌아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덕칠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가씨. 영애는 덕칠이의 다친 팔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팔이 다쳤어요. 이건 다 저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가씨, 작은 상처일 뿐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영애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덕칠이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아씨,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대감께서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요. 포졸들은 도적들을 묶어 말에 태우고 영애는 덕칠이와 함께 말을 탔습니다. 그들은 해질녘의 대감 댁으로 돌아왔지요. 영애야, 다치지 않았느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괜찮아요, 아버님. 덕칠 씨가 구해줬어요. 대감은 놀란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영애를 구했다고? 대감님,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포졸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대감은 감동한 표정으로 덕칠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딸을 구해주어 고맙다.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대감마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감은 덕칠이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받은 듯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좋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내 공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대감은 영애를 구한 공으로 큰 잔치를 열었고 덕칠이는 처음으로 대감의 식탁에 초대받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덕칠아, 오늘 내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 영애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고맙구나. 둘째 부인이 나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내가 얼마나 빠르게 글을 배우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말이다. 그때 덕칠이가 둘째 마님을 바라보았는데 마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앞으로 너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다. 내 집의 별실 선비로 삼겠다. 덕칠이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별실 선비란 양반 집안에서 문서를 관리하고 자제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위치였지요. 아닙니다요. 대감마님, 저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대감의 확고한 태도에 덕칠이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지요.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덕칠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지요.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칠이가 돌아보니 영애가 서 있었지요. 아가씨,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영애는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칠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닙니다. 아가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애는 덕칠이의 앞에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가씨. 영애가 덕칠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향기가 덕칠이의 코를 간지럽혔지요. 저 사실은 덕칠 씨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가씨, 저는 그저 천한 머슴이고. 신분이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지만 대감마님께서는. 아버님은 이미 당신을 인정하셨어요. 오늘 일로 더욱 그러하시고요. 영애는 덕칠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사실은 제가 아가씨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덕칠이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는데 영애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덕칠 씨.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칠이는 영애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고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지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의 머슴, 덕칠이가 아니에요. 별실 선비님이시죠.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영애는 다시 한번 덕칠이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덕칠이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날 이후 덕칠이는 정말로 대감 집의 별실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감의 문서를 관리하고 어린 자제들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그의 성실함과 지혜는 대감의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마님은 덕칠이와 영애의 관계를 알고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덕칠이를 자신의 딸 채란이와 혼인시키려 했기 때문이지요. 덕칠아, 너는 나를 배신했다. 죄송합니다, 마님. 하지만 저는 영애 아가씨를 사모합니다. 내가 너를 키워낸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둘째 마님도 덕칠이와 영애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덕칠이가 별실 선비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마님을 전처럼 존경하고 따랐고 채란이를 친동생처럼 챙기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누그러졌지요. 그리고 결국 대감은 덕칠이와 영애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의 혼례는 화려하게 치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지요. 혼례 날 덕칠이는 멋진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대감댁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닌 당당한 양반의 모습이었지요. 이 사람 덕칠이를 오늘부터 우리 가문의 사위로 맞이한다.
대감의 선포에 모든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혼례식은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큰 대청마루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풍악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그런데 혼례식이 끝난 후 덕칠이는 마당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연하였지요. 축하해요. 덕칠 씨, 제 예언이 맞았죠? 덕칠이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다 덕칠 씨의 운명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걸 알려드렸을 뿐이죠.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연하는 다른 하객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신혼 첫날 밤, 덕칠이와 영애는 화려하게 꾸며진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초롱불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창밖에서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덕칠 씨, 영애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애,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소.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덕칠 씨의 아내가 되다니. 나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싶소. 이제 우리는 평생 함께할 거요. 덕칠이는 천천히 영애에게 다가가자 그녀가 나직히 말했습니다. 옷고름이 너무 단단히 메어져 있네요. 덕칠이는 그녀의 말에 조심스럽게 그녀의 옷고름에 손을 가져갔고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총각 딱 지를 때는 그 밤 덕칠이는 진정한 남자가 되었고 영애는 진정한 여인이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덕칠이는 행복한 미소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아직 잠든 영애가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요. 정말 이게 꿈이 아니구나. 덕칠이는 영애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지요.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지요. 그 후 시간이 흐르며 덕칠이는 대감의 진정한 사위이자 대감댁의 큰 기둥으로 성장했고 이제 더 이상 머슴이 아닌 존경받는 양반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출신을 잊지 않고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옛말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뜻이지요. 덕칠이는 천한 머슴이었지만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분과 출신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기회를 잡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 달빛이 가득한 봄밤, 아름다운 과부 수키는 혼자 방 안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렇게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왔구나. 수키는 26의 나이에 과부가 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 몸이 어찌 이리 뜨거운지. 수키는 호치부를 걷어차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과부의 긴 밤은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또 저 바깥 창반이 지나가는구나. 담 너머로 커다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키는 그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지요.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황소 같은 머슴 만복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바보 만복이라 불렀는데 키가 7척이 넘고 덩치는 황소만 했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항상 웃기만 하는 바보 같은 사내였기 때문이지요. 산의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니 내가 무슨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야. 수키는 얼굴을 붉히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쿵. 아이고, 누구요? 수키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커다란 덩치의 사내가 담장 밑에 쓰러져 있었지요. 바로 만복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만복이 아니냐? 저 바보가 또 담을 넘다 떨어진 것인가? 수키는 망설이다가 미닫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만복은 황소 같은 덩치를 웅크리고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만복아, 괜찮으냐? 어디 다쳤느냐? 아이고 다리가. 만복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키가 자세히 보니 그의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지요. 이런, 다리가 부러진 것 같구나. 어서 방으로 들어와야겠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마님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라느냐. 이대로 두면 내 다리가 더 망가질 것이다. 자, 어서. 수키는 용기를 내어 만복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너무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만복은 자신의 거대한 체구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 조금 힘을 써서 일어나 보렴. 내가 부축할 테니. 만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키의 치마자락이 그의 손에 걸렸고 그만 둘의 몸이 가까워졌지요. 아이고. 수키는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만복의 큰 덩치가 그녀 위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수키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렇게 둘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수키는 놀라 눈을 떴지만 예상과 달리 아프지 않았지요. 만복이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수키의 등을 받쳐 충격을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만복의 얼굴이 수키의 얼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수키의 뺨을 간지렸지요. 마님 괜찮으신가요? 그래. 난 괜찮다. 너는? 아프지만 괜찮아요. 순간 수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복의 바지 위로 무언가가 그녀의 배를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건. 수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만복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아파 쉽게 움직이지 못했지요. 마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 이대로 있다가는 밤이 쓰래. 몸살이 들 것이다. 여기 앉으렴. 내가 다리를 좀 봐야겠다. 수키는 만복을 방바닥에 앉히고 그의 바지가랑이를 걷어올렸습니다. 발목 부근이 심하게 부어 있었지요. 다행히 부러진 것 같진 않구나. 접질린 것 같다. 네. 만복은 여전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약재인데 이걸로 찜질을 해주마. 그러지 않으셔도.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약간의 의순 배웠단다. 수키는 약재를 물에 풀어 천에 적신 뒤 만복의 발목에 감아주었습니다. 만복은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몸을 떨었지요.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거라. 내일 아침에 다리 상태를 다시 보자. 아닙니다요, 마님. 과부집에 남정네가 묵는다면 금세 이상한 소문이 날 것입니다요. 괜찮다.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지금 너를 내보낼 수도 없지 않느냐? 만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키는 이불을 내어주고 방을 나섰지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몸이 왜 이러는 것인가? 수키는 건너방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만복의 커다란 덩치와 순박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단단한 감촉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밤은 깊어갔고 이른 새벽에 수키는 마당에서 물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만복이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지요. 만복아, 벌써 일어났느냐? 네. 해가 곧 뜰 것 같아서요. 만복은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어젯밤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수키는 그에게 다가갔지요. 다리는 좀 어떠냐?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만복이 머쓱한 듯 웃었습니다. 그의 순박한 웃음에 수키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지요. 만복아, 네. 너는 왜 항상 우리 담장을 지나다니느냐? 만복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지요. 그건 마님께서 너무나 예뻐서 저도 모르게. 수기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만복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지요. 바보 같은 녀석.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여기가 맞지? 과부 수키네 집? 맞다네. 얼른 문을 두드려보게. 수키는 깜짝 놀라 급히 만복의 손을 잡아 끌었지요. 어서 뒷문으로 나가거라. 사람들이 너를 여기서 보면 큰일 난다. 네. 만복은 절뚝거리며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수키가 그의 팔을 잡았지요. 오늘 밤에 다시 와주겠느냐? 다리 약을 한 번 더 발라줘야 할 것 같구나.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수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꼭 올게요. 만복이 뒷문을 통해 사라지자마자 수키는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도 열기가 가시지 않았지요. 누구십니까? 마을 이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마을회의가 있으니 참석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을회의라고요? 네, 큰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하인이 떠나자 수키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복잡했지요.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람.
저 바보 만보기를 생각하다니.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의 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큰일이 생겼습니다. 가막산 도적대가 우리 마을을 노린다는 소문이 있소.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가막산 도적대라니 100명이 넘는다는 그 도적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젯밤 인근 마을이 습격을 당했고 다음은 우리 마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지요. 마을을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마을엔 장정이 멸없습니다. 도적대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지요.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럼 관아의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전가를 보냈지만 관군이 도착하려면 사흘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전에 도적대가 들이닥칠 테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수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만복의 크고 강인한 모습이 떠올랐지요. 어르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키에게 쏠렸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우리 마을에 바보 만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힘이 무척 세고 덩치도 큽니다. 도적들이 그를 보면 겁을 먹지 않을까요?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보 만복이라 하지만 그는 머리가 온전치 못하여 싸움에는. 하지만 그의 힘만큼은 10사람 몫은 할 것입니다. 그를 마을 입구에 세워두기만 해도 도적들이 생각을 달리할지 모릅니다. 일리가 있소이다. 하지만 만복이가 과연 우리 부탁을 들어줄지 모르겠소.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수키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수기 씨가 만복이를 설득해 주시오. 우리는 그동안 마을 방비를 준비하겠소. 회의가 끝나고 수키는 급히 만복이 일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지요. 농장에 도착하자 만복은 혼자서 무거운 곡식 자루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크고 강인한 모습에 수키는 다시 한번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만복은 수키를 보자 얼굴을 붉히며 곡식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여기는 웬일로? 만복아, 마을이 위험하단다. 내 도움이 필요해. 수키는 만복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적대가 마을을 노리고 있으며 만복의 힘이 마을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제가 마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 힘이라면 충분해. 내가 마을 입구에 서 있기만 해도 도적들은 겁을 먹고 물러설 거야. 하지만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그저 황소처럼 힘만 세지. 수키는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만복은 몸을 떨었지요. 만복아, 부탁이야. 우리 마을을 구해줘. 내가 내게 답례를 하마. 답례요? 수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만복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내가 오기로 한 대로 내 집으로 오너라. 그때 내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마. 만복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키를 바라보았지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덩치라면 도적대들도 함부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은 도적대에 대비하여 만복을 마을 입구에 세웠습니다. 주민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수키만은 그를 믿었지요. 만복아, 용기를 내. 너는 할 수 있어. 수키는 자신의 팔찌를 만복의 손목에 채워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멀리서 도적대의 횃불이 보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도적들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만복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복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마을을 구하면. 수키는 만복의 귓가에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고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적 두목이 만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해! 겁이 나서 장정 하나만 내세웠나 보군! 비켜라! 안 그러면 마을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공격하라! 도적 두목의 명령에 도적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만복이 밭에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려 도적들을 향해 던졌지요. 이게 무슨! 저놈은 괴물이다! 도적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만복은 계속해서 바위를 던졌고 도적대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만복이가 해냈다. 도적들이 도망간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바보 만복이라 불리던 그가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만복의 눈은 오직 수키만을 찾고 있었고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의 가슴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밤늦도록 만복의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만복은 이장의 옆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만보가 내가 그런 힘이 있는 줄 몰랐구나. 어찌 그리 큰 바위를 들 수 있었느냐? 그냥 들 수 있었어요. 만복은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수키를 찾고 있었지요. 하지만 수키는 잔치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만복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수기의 집을 향해 걸어갔는데 수기의 집 앞에 도착한 만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오늘 밤 내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마. 수기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시 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만복이에요. 문이 살짝 열리고 수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었고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지요. 들어오렴, 만보가. 만복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대로 와주었구나. 네. 이제 내 약속을 지킬 차례구나. 수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만복에게 다가갔지요. 내가 너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준다고 했잖니. 그녀는 천천히 만복에게 다가가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지요. 마님, 내 일이 서툴러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요. 사내란 모두 그런 법이니 괜찮다. 방 안에 촛불이 살랑거리더니 이내 꺼져버렸고 밤의 어둠 속에 두 사람의 그림자는 춤을 췄지요. 아이고매, 산속 장정은 그 기운도 산과 같다고 하더니 너가 그렇구나. 미안합니다요. 제가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만. 두 사람은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대문 밖에서 들리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수키의 과부 계십니까? 저런, 이장님이신가 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서 일어나야겠구나. 수키가 서둘러 문을 열자 그곳에는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마님이요? 어느 마님 말씀이신가요? 고을원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어제 만보기가 도적대를 물리친 이야기를 들으시고 직접 보시겠다고 오셨답니다. 수키와 만복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지요. 이건 정말 큰 영광입니다. 마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어서 만보기를 깨워주시오. 그게... 바로 그 순간 만복이 문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만보기? 이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수기의 방에서 만복이 나온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수키가 당황의 말을 더듬었지만 이장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설명할 시간이 없소. 어서 마님 앞에 나가야 하오. 만복이 빨리 몸을 단정히 하고 오시게. 이장은 황급히 만복을 데리고 마을 광장으로 향했고 수키는 뒤에 남아 한숨을 내쉬었지요. 잠시 뒤 마을 광장에는 이미 화려한 가마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님, 이쪽입니다. 저기 오는 사람이 바로 도적대를 물리친 만복이라 하는 자입니다. 하인이 마님에게 만복을 가리켰습니다. 만복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갔지요. 과연 키가 장정불은 되겠구나. 힘도 장사라 하던데. 마님이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예, 마님. 이자가 어제 혼자서 바위를 들어 도적 100여 명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하냐? 어디 한번 보여다오. 마님의 말에 이장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바위를 들어 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구려. 이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허리를 굽혀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근육이 팽창하며 바위가 천천히 땅에서 떨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호라. 과연 소문대로의 괴력이로구나. 그대의 이름이 만복이라 하더냐? 예, 그렇습니다, 마님. 내 들으니 그대가 머슴으로 일하고 있다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 예,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만복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힘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네. 내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는가? 잠시 뒤 마님의 가마가 마을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만복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만보가 마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거지? 그저 제 힘에 관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곧장 수키에게로 돌아갔지요. 숙희 과부님, 마님께서 저를 원님 댁으로 부르셨어요. 뭐라고? 무슨 일로? 마님 아드님이 병이 있는데 내 힘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수키는 놀란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사흘 후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수기의 눈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만복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만보가 혹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꼭 돌아오겠습니다요. 그리고 만복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있었지요. 이건 어제 도적대를 물리친 공으로 이장님이 주신 겁니다. 마님께 주고 싶어요. 이게 뭐지? 저는 수키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저의 아내가 되어줄래요? 수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만복의 품에 안기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물론이지. 내가 내 아내가 될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행복과 불안이 교차했지요. 사흘 후 만복은 원님 댁으로 떠났습니다. 수키는 마을 어귀까지 그를 배웅했지요. 꼭 돌아와야 해. 약속해. 약속할게요. 곧 돌아올게요. 만복은 수키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큰 걸음으로 원님 댁을 향해 떠났지요. 원님 댁에 도착한 만복은 곧장 마님을 만났습니다. 마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왔구나, 만복이. 나를 따라오렴. 마님은 만복을 안채 깊숙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에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지요. 이쪽은 내 아들 도윤이라네. 어릴 적부터 병약하여 걷지를 못하고 있다오. 만복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대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마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지를 못한다네. 그대의 그 엄청난 힘이 도윤이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불렀다네. 만복은 이해가 안 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힘을 어떻게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마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 신비한 약초가 있다네. 그 약초는 사람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오. 하지만 그 약초는 너무 위험한 곳에 있어 아무도 가져오지 못했다오. 백두산이요? 그렇다네. 그대의 괴력이라면 그 약초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소. 도윤이가 걸을 수 있게 된다면 내 그대에게 후한 보상을 내리리다. 만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백두산은 매우 멀고 위험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수키와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빨리 다녀와서 그녀와 함께 살고 싶었지요. 해보겠습니다, 마님. 그 약초를 꼭 가져오겠습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만복은 열흘을 쉬지 않고 걸어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지요. 그의 괴력 덕분에 바위는 옮기고 강은 건너뛰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만복은 마님이 말한 대로 천지 가장자리에서 푸른빛을 내는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위험한 절벽에서 간신히 약초를 채취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정신을 잃은 만복이 눈을 떴을 때 그는 한 오두막에서 백발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계곡에 떨어진 것을 내가 주워왔지. 만복은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노인은 그가 찾은 약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천년영초라는 귀한 약초다. 사람의 생명력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너의 힘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힘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만복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초를 원님 댁에 가져다 주면 자신의 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지요. 할아버지, 저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제 힘을 잃으면 수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만복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청년, 내 마음이 순수하구나.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마. 방법이요? 그래. 이 약초의 효능을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약초를 그대로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초의 연기만 나누는 것이지. 연기만 나눈다면 제 힘을 모두 잃지는 않는 건가요? 아, 그렇다. 내 힘의 일부만 나누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약을 만들어야 한다. 노인은 만복에게 약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약초의 잎으로 차를 우려내고
그 차에 자신의 피를 3방울 떨어뜨리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하면 내 힘의 일부만 나눠줄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 약을 마시는 이의 마음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만복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노인의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 원님 댁으로 향했지요. 일주일 후 만복은 원님 댁에 도착해 약초를 전달했습니다. 마님은 기뻐하며 그를 도윤의 방으로 안내했지요. 만복은 노인에게 배운 대로 약초를 차로 우려내고 몰래 자신의 피를 3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도윤이 약을 마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제 다리가 움직여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처음으로 걸음을 내딛었고 마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보가, 내가 우리 가문의 은인이구나. 내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만복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아니다. 내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하.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하. 만보가, 원님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게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은 원님을 만났습니다. 만복이라 하느냐? 예, 원님. 내 아들을 구해준 은인이로구나. 내 덕분에 도윤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별 말씀을요, 원님.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고자 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연인 수키와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연인이 있다고? 누구인가? 마을의 과부 수키라는 여인입니다. 곧 제 아내가 될 사람이지요. 원님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과부와 혼인하려 하다니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닌 듯하구나. 하지만 원님, 저는 수키만을 사랑합니다. 원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그리 결정했다면 내 축복을 보내마.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원님은 하인을 불러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양반 신분을 내리는 교지이다. 이제부터 너는 양반의 신분이니 더 이상 머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또한 이것은 너의 고향 근처 땅 문서이다. 내가 내게 상으로 내리는 것이니 수키와 함께 그곳에서 살도록 하거라. 만복은 감격에 겨워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수키에게 줄 혼수품이다. 내 마음이니 사양 말고 받아가거라. 커다란 상자가 만복 앞에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보석과 은자들이 가득했지요.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시다니. 내가 우리 가문에 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거라. 만복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원님 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차에 상과 물건들을 싣고 마을로 향했지요.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키야,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만복은 자신이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수키가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얼마 후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오는 게 만복이 아니냐? 아니, 저렇게 좋은 것들을 가져오다니. 만복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수키의 집으로 곧장 향했지요. 수키 씨, 나 돌아왔어요. 만복이 수키의 집 앞에서 외쳤지만 이상하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수키 마님. 인기척이 없자 만복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수키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만복이? 내가 돌아왔구나. 수키는 말이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키는 읍내 대감 댁으로 갔다. 내가 돌아오지 않자 대감의 아들이 수키를 데려가 첩으로 삼으려 했지. 뭐라고요? 만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저앉을 것 같은 마음을 추스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일주일 전쯤이었지. 대감 아들이 마을에 와서 수키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렸다더구나. 수키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지만 하지만 어떻게 된 거죠? 대감 아들이 마을 전체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단다. 농사 짓는 땅에 물을 대지 못하게 하고 세금을 올리겠다며 위협하더구나. 결국 수키는 마을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했지.
만복은 즉시 읍내 서쪽 언덕 위 대감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 댁문 앞에 도착하자 하인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니시오? 무슨 일로 오셨소? 수키를 만나러 왔소. 내 이름은 만복이오. 하인은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사는 분 중에 수키라는 분은 없소. 어서 돌아가시오. 거짓말 마시오. 수키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만복의 목소리가 커지자 하인들이 몇 명 더 모여들었습니다. 이봐!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가시오. 수키를 만나기 전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오. 하인들이 만복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커다란 체구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지요. 만복은 하인들을 쉽게 밀쳐내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키야, 내가 왔어. 만복의 외침에 수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기쁨,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지요. 만보가 넌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약속했잖아요. 꼭 돌아온다고. 어서 나와요. 그때 대감의 아들이 나타나 수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넌 누구냐? 감히 내 집에 소란을 피우다니. 수키를 돌려주시오. 그녀는 내 약혼녀요. 그때 대감의 아들이 수키를 거칠게 끌어당겼지요. 이제 들어가자. 이 하인 놈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수키는 하인의 여인이 아니오. 내가 바로 원님께서 양반 신분을 내려주신 만복이오. 만복은 원님이 내려준 교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감의 아들은 놀란 눈으로 그것을 살폈지요. 내가 바로 원님의 아들 도윤도령을 치료한 사람이오. 원님께서 그 은혜로 나에게 양반 신분과 땅을 하사하셨소. 대감의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문서를 확인한 후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정말 그 소문의 장사였구나. 좋다. 내가 물러서겠다. 원님의 은인을 거스를 수는 없구나. 그는 수키의 팔을 놓았고 그녀는 즉시 만복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내 동생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 내가 도윤도령을 고쳤다면 내 동생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만복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소. 하지만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요. 병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함께 가보자. 만복과 수키는 대감의 아들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내 여동생 연이다. 3살 때부터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소녀의 맥을 짚어보고 몸 상태를 살폈지요. 이 아이는 피가 부족해 보이는군요. 내가 가진 약초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복은 주머니에서 남은 약초를 꺼내 차를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의 피를 3방울 떨어뜨렸지요. 이전보다 더 많은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약을 마시게 하세요. 며칠 내로 차도가 있을 겁니다. 소녀는 약을 마셨고 놀랍게도 즉시 그녀의 볼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소녀는 놀란 눈으로 말했고 대감의 아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복이여. 내가 정말 우리 가문의 은인이구나. 내가 어찌 보답해야 할지. 아닙니다요.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받았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요. 만복은 수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감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그럼 이제 마음 편히 가거라. 앞으로 우리 두 가문이 좋은 관계로 지내길 바란다. 만복과 수키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마차에 오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드디어 함께 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요, 수케마님.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예요. 만복은 수키에게 양반 신분을 얻게 된 이야기와 원님이 내려준 땅과 재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키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꿈만 같아.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때 갑자기 수키가 만복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만보가 내가 좀 달라 보인다. 전보다 얼굴이 창백하고 몸도 작아진 것 같아. 만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약초의 효과로 자신의 힘 일부를 잃었지만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지요. 아마도 긴 여정 때문일 겁니다요.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죠. 하지만 만복은 자신의 힘이 전보다 확실히 약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거대한 바위를 들지는 못할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백발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복은 수키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답니다. 수케마님,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힘이 세지 않을지도 몰라요. 제가 약초를 나눠주면서 내 힘의 일부도 함께 주었거든요.
만보가, 괜찮아. 내가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수키는 만복의 팔에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차는 마을을 향해 달렸고 두 사람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 후 마을에서는 만복과 수키의 혼례식이 열렸고 두 사람은 원님이 하사한 땅에 새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머슴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약초 지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수키는 만복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마을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지요. 여보, 오늘도 수고가 많았어요. 수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수키는 만복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여보, 우리에게 곧 아기가 생길 거예요. 정말요, 부인? 만복은 기쁨에 겨워 수키를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 올리기에는 충분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만복과 수키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만복의 괴력은 약해졌지만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힘을 이어받아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의 아들 도윤이 만복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고 곧 과거에 응시할 예정이었지요. 만복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도윤 도령, 오랜만입니다.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요. 모두 형님 덕분입니다. 이번에 과거에 급제하면 꼭 형님께 은혜를 갚으러 오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충분히 보답받았소. 당신 아버님께서 나에게 새 삶을 주셨으니. 그런데 만복 형님,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형님이 주신 약, 정말로 형님의 힘을 나눠주신 것입니까? 만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었소. 내가 당신에게 힘을 나눠준 만큼 다른 방식으로 더 큰 힘을 얻었으니까요. 다른 방식의 힘이라니요? 바로 사랑이요. 수키와의 사랑, 우리 아이들과의 사랑,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과의 정.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도윤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떠난 후 만복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키가 그의 곁에 앉았지요.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생각하고 있었어. 참 신기한 일이었죠. 당신이 처음 우리 담장을 넘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만복은 웃으며 수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그때부터 알았어. 당신이 내 운명이라는 것을. 저도요. 비록 처음엔 당신이 바보인 줄만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신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끌렸어요. 유수불 능지인지심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손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진정한 힘은 괴력이 아닌 사랑과 나눔에서 온다는 교훈을 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이 가진 작은 힘이라도 나누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나눔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